안녕하세요, 건패스 여러분. 자, 고등학교 2회 사회 검정고시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라와 보면서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에 보면 갈등의 사례로 적절한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은 뭡니까? 경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경쟁이기 때문에 갈등 사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서 팀원들과 연습 중이다. 자, 오케스트라 연주, 이거 뭡니까? 서로 힘을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협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협동 관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토 소유권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분쟁. 자,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룰이 깨진 상태죠. 그래서 서로 이걸 획득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되는 거는 3번. 4번에 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함께 벽화를 그리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함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협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갈등 사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판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판단 유형, 우리가 앞에서 1회에서도 이야기 좀 했었는데, 판단 유형 그럼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사실 판단이 있고요. 가치 판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판단은 그냥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옳다, 그르다. 그래서 우리가 당위 법칙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치 판단인지 사실 판단인지 봐야겠네요. 자, 백두산, 지리산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이거 뭡니까? 사실 판단. 그 중에서도 참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얘기니까. 그럼 이건 사실 판단입니다. 자, 유기견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거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가치 판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거. 그럼 정답은 뭡니까? 2번이 되겠죠. 3번에 보면 세종대왕은 훌륭한 왕이다. 물론 뭐 이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가치 판단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불우이웃을 돕는 거에 대한 거, 여기 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치 판단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헌법 37조 2항에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개념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은 거니까 잘 봅시다.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명시는 헌법에 돼 있어요. 헌법. 그래서 이게 헌법에 기본권 명시돼 있죠. 근데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의 위계를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데 헌법이 법률보다는 상위법이죠. 근데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길 수 있나요? 어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법률이 하위법이잖아요. 근데 기본권 명시하고 제한을 했을 때 명시를 헌법에 놓고 제한을 법률에 했다는 거는 기본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존중하는 한에서 법률을 통해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기본권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명시는 헌법에 놓고 제한은 법률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데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경우가 뭐냐? 첫 번째는 국가 안전보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즉 국가를 전복하거나 아니면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만 제한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질서 유지죠. 즉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공공복리, 즉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는 헌법에 되어 있지만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경우 세 가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법률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기본권 제한하는 거는 결국은 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요 정도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되죠? 근데 4번은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건 개념까지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참여 방법이죠? 사회참여 방법인데, 자, 국민이 일정한 사항을 국가기관에다가 문서로 작성해서 그 처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문서로서 청구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청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공청회는 뭐냐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론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라는 걸 공청회라고 해요. 정당 가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집회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시민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정당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회에 참여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국가기관의 문서로 작성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청원권, 특히나 청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적절한 것들 있죠? 지금 보면 여성에 대한 거 이야기 나왔죠? 여성고용할당제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 이런 쪽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라는 얘기를 쓸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주로 권력의 열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만큼 차별받고 있고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랑 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지역격차 관련 없죠. 전통문화 관련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 관계없죠. 사회적 약자.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그래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공동적으로 해당하는 문화이해 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문화 자기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누가?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우월하다. 요거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문화 이해 태도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문화 절대주의가 있고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데 절대주의가 우열을 구분하는 거고 상대주의가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뭐냐면 우월하다고 나왔으니까 요거는 우열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주의 쪽에서 접근해야겠네요. 자, 절대주의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보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죠. 반면에 우리 문화보다는 타인의 문화가 중요하다. 그럼 타문화 중심인데 이거 타문화 중심이라고 안 하고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문화가 자기보다 우월하다. 그럼 타문화가 우월한 거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 정답 2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문화 제국주의나 이런 쪽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이것도 설명을 1회에서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쉽게 바꿀 수 있다. 즉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글을 한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 1번 유동성 찾을 수 있고요. 수익성은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냐. 그 다음에 안정성은 얼마나 안전하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손해를 안 보고 유지할 수 있냐. 투기성은 이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투자는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을 보는 거지만 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걸 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뭡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단기 측면이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기보다는 약간 도박성이죠. 도박성으로 해가지고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약간 비합리적인 그런 투자를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답 1번 찾을 수 있고요. 다음 볼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니? 돼 있죠? 그랬더니 이번에 회사 동료가 노동조합을 만들 거야. 지금 노조랑 관련이 있죠? 즉, 단결권입니다. 그래서 단결권, 노동 3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 3권 이야기하면 뭐이겠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가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봅시다. 자, 9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옳은 것도 있죠? 자, 다문화 사회라고 돼 있어요.
다문화 사회 이야기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양성 인정. 그럼 다양성 인정 이야기 나와야 되고 또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용 이야기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다문화 사회 쪽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다양성 인정하고 관용 두 가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이주민이 자기 문화를 버리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 이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양성 인정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관용의 자세를 가진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겠죠? 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속한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를 배척한다는 거, 요거는 하나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다문화도 그렇지만 다양성 인정이 왜 중요합니까? 다양성 인정이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보다는 독재가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입니다. 왜? 독재는 한 명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보는 거는 한 명의 의견보다 10명의 의견 중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10명의 의견보다는 100명의 의견 중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뭡니까? 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독재보다는 더 좋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다만 비용과 시간이 좀 더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문화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즉 하나의 독선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장점과 단점을 살리면 더 좋은 문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두 가지 3번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죠. 그죠? 유소년 인구라고 하고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연령 인구입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년 인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령화 이야기하면 6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생산 가능 연령 인구에서 노년 인구나 유소년 비율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인구 부양 비중, 인구 부양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땐 요거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 나와 있는 건데 그래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비율로 나왔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비율이 아니라 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비율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즉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유소년 인구 비율 여기서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비율이죠.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10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랬는데 고령 사회,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 고령 사회가 있고요.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령지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는 정한 건데 전체 인구 중에서 만약에 7% 이상,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 고령사회는 7%에서 14%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는 여기서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2010년이라고 했죠? 2010년에 지금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지금 11%밖에 안 되죠. 그럼 초고령화 사회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네요. 3번도 맞아볼까요?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비중은 줄고 있는데 노년 비중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7%, 14%, 20%, 7의 배수를 가서 7, 14, 21 이러면 안 돼요. 7, 14, 20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갈게요. 자, 11번입니다. 밑줄친 이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 소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이거 뭡니까? 밴드웨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밴드웨건 효과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밴드웨건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중에 보면 막
막 고성방가 틀으면서 지나가는 차들 있죠. 그게 일종의 밴드웨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다니면 이걸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